최대 한 1억 9천만 원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전략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ISA 계좌와 연금저축을 일단 개설하시면 돼요. 어떤 상품을 개설하게 되면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계좌는 계좌 번호가 생기는 거지 금융상품을 가입해서 내가 돈을 납입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기억해야 될 전략 두 번째로는 김범곤의 연금 수업 채널 운영하고 있는 김범곤이라고 하고요. 제 채널에서 연금 투자 절세 관련된 이러한 컨텐츠들 현재 계속적으로 업로드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연금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연금 준비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라고 보통 많이들 생각해 주시는데, 자,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늦었다라고 해서 준비 안 하는 것과 늦었더라도 지금 준비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대인데 지금이라도 뭘 해야 될까요? 일단 시작하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먼저 시작을 해야 되냐? 그냥 ISA 계좌 그리고 연금저축 이러한 상품들을 잘 활용해서 최단기간에 여러분들의 노후소득을 확보할 방안들을 미리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 관련돼서는 최소한 가입 기간이 5년 조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5년 조건과 나이 조건은 만 55세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 나이가 혹시 만 50세다라고 하면 일단 5년 납입하게 되면 이후에 55세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5년 경과하게 되면 나이 조건 충족했죠. 그리고 가입 기간 조건 5년도 충족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연금을 개시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50대가 돼도요, 연금저축 계좌 없으신 분들 현실적으로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ISA 계좌나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도대체 어떠한 상품인지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적절히 잘 활용해서 최단기간 5년 동안 최대한 1억 9천만 원의 납입 재원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전략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ISA 계좌와 연금저축을 일단 개설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어떠한 상품을 개설하게 되면 내가 금융상품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금융상품의 특징은 계좌라는 이름들이 써 있잖아요. 그 계좌는 계좌 번호가 생기는 거지 어떤 특정 금융상품을 가입해서 내가 돈을 납입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 납입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들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5년 뒤 ISA 계좌 만기자금 연금저축으로 이전해서 더 많은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들이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ISA 계좌를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ISA 계좌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계좌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비과세 제도가 있어요. 일단 의무가입 기간 3년에 대한 조건들이 있는데 3년 유지하시게 되면 3년 이후에 ISA 계좌 해지하면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자, 그리고 얼마까지 납입 가능하냐면 1년마다 2천만 원씩 납입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 가입 기간을 내가 만약에 5년 ISA 계좌 가입한 지 5년 정도 경과하게 되면 이때는 최대 1억 원까지 한꺼번에 납입이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씩 기억하실 것은 ISA 계좌 일단 의무 가입 기간이라고 하는 3년이 경과되게 되면요, ISA 계좌를 해지해서 해지된 그 금액을 연금 계좌로 이전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연금저축은 사실 연간 납입 한도가 1,800만 원까지 제한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특별한 해지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ISA 계좌의 만기 자금이 이전될 때는 그 납입 한도에 대한 제한을 풀어줍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ISA 계좌에 2천만 원씩 만약에 3년을 납입하게 되면 납입 금액 기준으로 6천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그 자금을 해지해서 6천만 원을 어디에 한꺼번에 옮길 수 있다? 연금 계좌로 옮길 수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연금저축 계좌로 들어온 돈을 가지고요, 나중에 연금 개시해서 연금화를 또 하면서 또 일정 부분의 연금 수령액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ISA 계좌와 연금 계좌를 잘 확보해서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노후소득을 빨리 만드는 방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단계에서는 일단 ISA 계좌를 먼저 개설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납입할 수 있는 최대 한도권 납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노후소득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무런 노후소득을 확보되지 않은 그러한 가정하에서는 최대한 ISA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만큼 납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먼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금저축을 일단 개설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연간 1,800만 원을 낸다는 게 쉽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만나뵌 분들 보면
보시면 일단 연금저축이나 ISA 계좌는 없는데 일단 금융자산은 또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있는 금융자산들을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세계좌라고 하는 ISA 계좌, 연금계좌에다가 충분히 많이 납입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그런 방안들을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납입하는 과정에는 또 연금저축은 또 세제 혜택도 줍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에는 600만 원, 여기에 IRP 계좌까지 합산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의 세액공제를 또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55세가 넘어가고 가입 조건 5년만 충족하게 되면 이후에 연금 개시를 통해서 안정적인 혹은 고정적인 이러한 연금 수입원들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떤 플랜을 짜야 되냐면 첫 번째, ISA 계좌에 연간 2천만 원씩 최대 5년간 납입하게 되면 납입 금액 기준으로 1억 원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금저축을 개설해서 연간 1,8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5년 경과되면 최대 9천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ISA 계좌 1억 원까지 채운 다음에 ISA 계좌를 해지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ISA 계좌에 1억 원에 대한 자금을 어디로 옮긴다? 연금저축으로 일단 이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ISA 계좌와 그 다음에 연금 계좌의 자금이 이제 한 대로 모였잖아요. 그 금액의 크기가 무려 1억 9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5년 동안에 가장 빨리 연금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조건 만드는 건 ISA 계좌와 연금 계좌를 적절히 잘 활용해서 최대한 옮길 수 있는 만큼의 자금을 나는 연금 계좌 쪽으로 몰아넣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연금 개시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운용해서 고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실질적으로 연금 준비가 조금 늦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5년 동안에 가장 빨리 연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ISA 계좌와 연금저축, 아마도 이제 제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세부적인 부분들 많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충분한 공부를 하시고 두 계좌를 적절히 활용했었을 때 가장 빨리 많은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음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전략들이 왜 중요하냐? 반드시 공적연금만으로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적연금을 잘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연금계좌와 ISA 계좌 적절히 잘 활용하게 되면 세제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에서는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 운용하는 과정 중에는 과세 이하 세금을 안 떼요. 이자 혹은 배당소득이 발생되더라도 일반 계좌에서는 15.4% 세금은 떼는데 연금 계좌에서는 세금을 떼지 않고 있다,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인출할 때는 또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보통 연금소득세율은 많게는 5.5%, 적게는 3.3%의 낮은 세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은행에서 예금 가입해서 예금의 이자 수입으로 만약에 노후소득을 확보한다 그러면 이자 받을 때마다 15.4% 세금 떼는 것보다는 차라리 5.5%의 낮은 세율 떼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제 혜택들 잘 활용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ISA 계좌의 경우는요, 3년 경과되고 해지하게 되면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도 주고요. 그리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15.4% 세금 떼는 게 아니라 9.9%의 세율을 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ISA 계좌 만기 자금 연금으로 옮기면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또 연금 계좌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다양한 세제 혜택들이 계속적으로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정부에서 왜 자꾸 이러한 세제 혜택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 한번 이렇게 의심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떠한 의심이 있냐면 사실 공적연금 제도를 계속적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요. 자, 그러면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매력적인 무언가에 당근을 준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당근을 줘야 되는데 그러한 당근이 바로 이러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과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안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준비 물론 일찍 준비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만 50세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준비하는 게 아예 준비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꼭 기억하실 것은 ISA 계좌와 연금 계좌를 적절히 잘 활용하게 되면 짧은 시간에도 적지 않은 연금액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서 준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ISA 계좌를 이미 만들었거나 이제 막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사실 만들어 놓고 이후의 고민은 도대체 어떠한 상품을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ISA 계좌 다들 비과세 혜택이 있다, 종합계좌다, 이런 얘기들 물론 중요하기는 하는데 결국에 어떠한 상품을 담아서 장기적으로 운용했었을 때 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그 우선순위를 하나씩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SA 계좌
계좌, 뭐 맞는 계좌다, 맞는 통장이다, 이렇게 광고 문구를 많이 보셨을 텐데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략적으로 어떤 금융상품들을 담아서 운용할지에 대한 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운용 목적에 따라서 IAC 계좌 어떠한 투자 상품들을 활용해야 되는지 먼저 첫 번째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IAC 계좌에서도 예금 상품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AC 계좌 신탁형을 선택하면 정기예금을 가입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일반 정기예금과 IAC 계좌 안에서의 정기예금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일반 정기예금의 경우는 사실 비과세 혜택 자체가 없어요. 그냥 1년 단위 만기 도래하면 15.4% 이자 소득세만 내게 됩니다. 자, 근데 IAC 계좌에서 가입한 정기예금은요,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15.4%의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금을 떼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다시 원금과 합산해서 재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복리 재투자가 아주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나중에 3년만 경과되면 해지하면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일반 예금을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IAC 계좌 안에서 예금 상품 선택해서 가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IAC 계좌 안에서 내가 안정적인 형태로 조금 운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일단은 IAC 계좌 신탁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안에서 예금 상품을 선택한다든지 혹은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는 ETF 상품들도 많이들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금을 대체할 수 있는 ETF 상품은 바로 금리형 ETF 혹은 단기 채권 ETF 등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용을 하면서 목돈을 보관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예금만으로 운용했던 분들 일반 예금하지 마시고요, IAC 계좌 안에서 예금 상품 선택해서 운용하는 게 일반 계좌에서 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나는 자산을 조금 증식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미국의 대표 지수 S&P 500, 나스닥 100 지수들을 잘 활용해서 장기 투자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보통 S&P 500의 경우는 장기 투자했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을 약 한 10% 정도. 근데 한 가지 연평균이지요. 매년 10%의 이익을 계속 준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최악의 해를 보시게 되면 보통 S&P 500도요, 많이 떨어질 때는 30% 이상의 손실 구간도 발생되는데, 그러한 손실 구간을 모두 다 견뎌냈었을 때 과거 기준으로 연평균 수익률 약 한 10% 정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나스닥 100 지수도 많은 분들이 선택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나스닥 100의 경우는 S&P 500보다 변동성이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 자체가 13%.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내가 성장 중심으로 운용을 하고자 하시더라도 중요한 것은요, 기대 수익률이 높은 만큼 가격 변동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ETF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 ETF가 그나마 다른 신흥국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구간, 그리고 손실이 구간이 발생하더라도 항상 신기하게도 미국은 계속적으로 그 손실 구간을 극복하면서 나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산을 성장시키고 싶다면 누구나 하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일정 비중에 대해서는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 혹은 나스닥 지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러분들 매수하시게 되면 장기적으로 자산을 증식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또 투자 상품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월배당 ETF. 월배당 ETF는 매월 뭘 주냐면요, 배당금, 분배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국내 고배당 ETF들도 있고요. 아니면 국내에서 이제 주식들 중에서도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러한 종목들을 편입해서 운용을 할 수 있는데, 자, 근데 IAC 계좌에서 내가 국내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IAC 계좌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신탁, 두 번째로는 일임, 세 번째로는 중개형,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내가 만약에 국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증식시키고자 한다면 이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계좌 상품은요, 바로 IAC 계좌 중개형 상품을 이용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월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상품들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요, 매월 혹은 분기별로 배당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배당 소득이 창출되게 되면 내가 지금 당장 쓸 계획이 없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재투자를 해서 현금 흐름을 키우는 그러한 방법으로도 운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IAC 계좌에서 이렇게 배당받는 형태의 운영을 하시면 가장 큰 좋은 점은요, 사실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 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자와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요, 다른 소득이랑 합산돼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있어요. 그걸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이자 배당 소득에는 IAC 계좌 안에서 운용되는 운용 이익에서 발생되는 이자 배당은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에 정답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거나, 자, 그리고 건강보험료도요, 자, 금융소득 1천만 원 초과
되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8% 정도의 건보료를 또 내야 됩니다. 자, 근데 ISA 계좌 안에서 발생되는 이자 배당은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일정 부분 건강보험료를 줄여야 되시는 분들은 차라리 ISA 계좌 안에서 이자 혹은 배당소득을 창출하는 게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면서 일정 부분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요, ISA 계좌 안에서는 일정 부분은 안정하게, 일정 부분은 성장 중심으로, 일정 부분은 현금 흐름을 만드는 인컴형 형태의 여러 가지 자산 배분 전략을 혼합해서 운용하는 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나은 계획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무조건 ETF만 넣는다 아니고요, 예금도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성장 ETF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배당받는 여러 가지 ETF들을 혼합해서 구성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운용 목적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자산 배분을 꾸준히 운용하는 것이 바로 ISA 계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반드시 안정적인 금융상품과 성장 그리고 어느 정도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혼합해서 운용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일단 50대 시청자분들께 꼭 필요한 ISA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 우선은 지금이라도 ISA 계좌를 시작하는 게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 이야기해 주시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ISA 계좌를 일단 개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ISA 계좌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일단 의사결정을 하나 내려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나는 그냥 단기 자금을 가지고 운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아니다, ISA 계좌를 통해서 소득원을 일정 부분 더 창출할 목적이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 각각 가져가야 될 전략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먼저 50대의 ISA 계좌 핵심 전략은요, 일단 투자 목적을 조금 명확히 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단기 자금을 운용해서 비과세 혜택만 장기적으로 누리겠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일단 최소 3년 이상은 유지를 했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최초로 ISA 계좌를 가입하고 3년이 경과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ISA 계좌를 해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ISA 계좌를 가입했을 때 이러한 세제 혜택은 또 반복적으로 유지가 될 것인가? 네,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ISA 계좌의 비과세 혜택을 계속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3년마다 ISA 계좌를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방법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년마다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단기 자금을 운용한 목적으로도 충분히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내가 3년 이상 운용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ISA 계좌를 단기 자금 목적으로 운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자, 이러한 분들은 어떠한 금융상품을 선택해서 운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단기 자금은 사실상 너무 위험한 곳에 투자하기에는 시간이 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비과세 혜택을 반복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안정성 그리고 유동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께서는 일단 첫 번째로 정기예금을 선택해서 운용을 한다든지, 자, 머니마켓 펀드라고 해서 MMF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MMF는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형태로 이렇게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단기 채권도 채권이 사실 안전자산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채권은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가 길면 길수록 원금 손실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만기가 짧은 3년 미만 채권들의 경우에 한해서만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비과세 혜택을 반복적으로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인 운용 혹은 변동성이 낮은 이러한 금융상품들을 잘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전략입니다. 자, 장기간 운용해서 내가 노후 대비용으로 만약에 활용하겠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 이때는 ISA 계좌와 연금저축 두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금저축에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납입 재원은 확보되어져 있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연금저축에 1,800만 원을 내가 5년 동안 납입하게 되면요, 일단 최대 9천만 원까지의 자금이 연금 계좌로 일단 확보는 되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9천만
6천만 원의 자금을 가지고요, 노후소득으로 만약에 사용한다라고 가정하면 사실 몇 년 안 돼서 이 노후소득 자체가 빨리 고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ISA 계좌를 적절히 잘 활용했었을 경우에는 ISA 계좌에 있는 자금들을 어디로? 연금 계좌로 옮겨서 더 큰 연금액을 만들어 놓고 장기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플랜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노후 자산을 활용할 목적으로 ISA 계좌를 선택한다라고 했었을 때, 자, 어떻게 운용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첫 번째로는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적절히 혼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혼합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안전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과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먼저 설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안전 자산, 그러면 어떠한 금융 상품을 활용해야 되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금융 상품, 대표적으로 금리형 ETF를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형 ETF는 시중금리 정도의 일단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고요. 만기라는 게 존재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그냥 매수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매일 조금씩 수익이 계속 쌓이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안전자산으로는 금리형 ETF들을 잘 활용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성장 중심 ETF는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마 혹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조금 참여를 하고자 하신 분들께서는요, 자, 코덱스 200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코덱스는 ETF 메이커예요. 그냥 삼성 자산운용에서 만든, 여기에 숫자 200은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 상품이다.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나머지는 자,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 S&P 500, 나스닥, 이러한 여러 가지 성장 중심의 ETF를 혼합해서 어떻게 하나의 또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 목적이다 라고 한다면 배당 ETF, 아니면 국내 주식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배당 성장 종목들을 혼합해 가지고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는 일정 부분의 현금 흐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정 부분의 성장 관련된 투자에 대한 성과를 얻으면서, 그리고 시장이 좀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금리형 ETF에서 안정적으로 조금 완충 장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용하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50대의 ISA 계좌 단순히 그냥 개설해 두고요, 그냥 예금에다 둬야지, 이러한 계획들 세우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내가 ISA 계좌 가입을 통해서 어떠한 목표를 얻고자 하는지 그런 계획을 좀 먼저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다라고 한다면 3년마다 재가입해서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고요. 아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노후 대비를 통해서 조금 더 노후 소득을 확보하겠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ISA 계좌에 최대한 많이 납입하시고 운용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많이 덩치를 키운 다음에 내가 나중에 인출하는 그 시점에서는요, ISA 계좌의 자금을 해지해서 연금으로 옮겨놓고 연금저축과 ISA 계좌의 자금을 혼합한 형태로 연금 개시한 다음에 안정적인 연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로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 1억 원의 목돈을 만들지 못하신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될 만한 ISA 운용 전략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ISA 계좌의 이름 자체가 개인 종합 자산 관리입니다. 관리 계좌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산을 이렇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이런 금융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근데 왜 이러한 이름이 붙게 됐나? 일단은 이익이 많이 발생되면 결국에 세금적인 측면에서 많이 불리한 면이 있는데, 이러한 ISA 계좌는 자산을 좀 잘 형성할 수 있도록 과세 이연 효과와 비과세 혜택, 그리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이익에 대해서는 또 9.9%의 낮은 세율로 이렇게 분리과세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ISA 계좌 자산 형성 초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요, 여러분들이 투자 이익만 많이 내면 좋겠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뒷단에 가면 세금을 항상 고려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운용했었을 경우에 운용 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연금 제도와 결합해서 어느 정도 많은 연금 소득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산 형성을 처음 시작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는 ISA 계좌를 잘 활용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ISA 계좌로 자산을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은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강제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저축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ISA 계좌에 그냥 돈이 있을 때마다 납입해야지 이런 계획보다는요, 여러분들 통장에서 아예 그냥
자동이체를 걸어놓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월 150만 원씩 자동이체를 설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연간 1,800만 원 정도 납입하게 되는데, 물론 ISA 계좌에는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마 한 150만 원 정도의 자금을 5년 동안 자동이체를 걸어놓게 되면요, 5년 동안 ISA 계좌에 들어간 자금은 약 한 9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자, 그리고 매월 150만 원씩 꾸준히 적립 형태로 투자하게 되면요, 보통 적립 코스팅 에버리지 효과라고 해가지고요, 분할 매수에 대한 효과들을 조금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타이밍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계속적으로 적립하는 형태의 투자를 반복함으로써, 그러면 9천만 원 납입하면 5년 동안에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은 한번 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150만 원씩 꾸준히 장기적으로 적립하면서 한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목적을 만들어 놓으신다라고 한다면 5년 안에 1억 원을 만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돈이 있을 때마다 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요, 여러분들 일단 자동이체를 통해서 최대한 납입 원금이 자동적으로 ISA 계좌에 투자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운용하는 과정 중에는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위험 자산의 100%를 딱 투자했는데 5년 지난 시점에서 시장이 좋지 않으면 되려 원금에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공격적인 운영을 원하시는 분들은 70% 정도의 비중은 성장에다 두시고요, 30% 정도의 비중은 안전자산으로 두시는 그러한 전략들을 한번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70% 정도는 미국 상장 ETF, 미국의 성장 ETF라고 하는 S&P 500, 나스닥, 나는 얘네들보다는 조금 더 변동성을 좀 크게 가져가고 싶다 판단되시는 분들은 미국의 빅테크 아니면 반도체 관련된 ETF들을 활용해가지고요, 조금 더 공격적인 운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100% 모두 다 위험자산으로 운용하면 사실 리스크 관리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30% 정도는 안전자산으로 단기 채권 ETF나 예금 혹은 MMF 상품들을 잘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만약에 7대3 이렇게 여러분들 설정을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정기적으로 반드시 뭘 해주셔야 되냐면 리밸런싱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좋게 되면요, 내가 최초에 설정했던 7대3 비중은 주식 종목이 상승하게 되면 전체 자산에서 주식의 비중이 올라가고 안전자산의 비중이 떨어지게 되는 이러한 순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이때는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위험자산이 많이 비중이 높아졌으면은 그 높아진 비중은 일부 줄여서요, 나머지 안전자산으로 채워놓는 이러한 형태의 리밸런싱을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반대로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최초로 설정했던 위험자산의 70% 비중보다는 조금 더 낮은 비중이 설정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자, 그때는 안전자산에서 일정 부분 자금을 인출해서 어디에 위험자산에 투자하게 되면 사실상 조금 낮은 가격에 더 많은 보유 주식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들을 장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리밸런싱이다. 따라서 나는 조금 더 성장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 일단은 자산 배분을 설정하시는데 대략적으로 한 70% 정도는 성장으로, 약 한 30% 정도는 안전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은 ISA 계좌, 사실 의무가입 기간 3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금이 묶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ISA 계좌는 어떠한 기능이 있냐면 납입 원금까지는 돈을 뺄 수 있는 중도 인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목표를 1억 원 만들기로 잡아놨는데 중간에 수익이 나니까 왠지 자금을 인출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 자금을 인출할 수는 있지만 인출을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목표 달성할 때까지 꾸준히 납입하고 운용해야지 1억 원에 대한 자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억 원의 자금이 만들어지고 나면요, 그 1억 원에 대한 자금들을 어떠한 목적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 계획도 세우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특별한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목돈을 가지고 또 어떠한 형태로 운용을 해볼지 운용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목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ISA 계좌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 아닙니다. 그냥 꾸준히 납입해서요, 수익을 일정 부분 비과세로 전환해주는 이런 ISA 계좌를 잘 활용하는 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이러한 상품으로도 활용을 해볼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서 꼭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많은 분들을 만나서 뭐 강의 혹은 뭐 상담을 통해서 많은 분들 만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뭐 40대 후반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50대 중반, 어떤 분들은 뭐 60대, 70대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각자 처한 사항들은 다른데 일단 한 가지 공통된 목표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잘 활용하면서 안정적으로 노후 소득을 만들 목적들은 대부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항상 뭐 동일한 질문들, 지금 시작하면 너무 늦은 것 아닐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사실 뭐 늦었다라는 그런 시점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 노후 자금들을 확보할 목적을 지금 생각하셨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시점이 아닐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연금이라고 하는 건 납입할 수 있는 기간도 사실 제한적이긴 하지만 내가 인출해서 수령할 수 있는 기간들은 여러분들이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10년만 수령하겠어요. 어떤 분들은 20년, 어떤 분들은 뭐 30년 수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연금을 납입하고 인출하는 그 과정에서는 상당 부분 많은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늦었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차곡차곡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금 자산들 하루아침에 당연히 만들어지지는 않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납입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내가 매년 얼마에 대한 자금을 납입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얼마의 금액을 인출할 것인지 그러한 납입과 운용과 인출에 대한 계획들을 잘 세우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목돈을 내가 마련하지 못했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 그냥 ISA 계좌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고요. 그리고 투자함에 있어서 사실 위험자산에 100%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이 좋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한 가지 간과하지 마셔야 될 것들은요. 내가 돈을 인출해야 될 때 주식시장이 좋을 것인가 나쁠 것인가를 절대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소 장기적으로 연금자산 확보할 목적이다라고 하면 보수적인 접근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자산 배분 전략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단 계획을 세웠으면 일단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하셨다라고 한다면 일단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비 계획보다는 장기적으로 내가 자산을 형성해서 어느 정도의 노후 소득을 확보할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소비를 너무 우선순위로 두지는 마시고요. 현재 소비할 수 있는 일정 금액들을 미래로 조금 보내놓으시게 되면 자, 미래에 또 나에게 어떻게 보면 선물이라고 하는 이러한 연금을 만들어낼 수가 있음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의 노후를 지켜줄 사람은 사실 여러분들 스스로 지키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조금이라도 빨리 계획해서 준비하는 게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날의 준비의 첫날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퇴직금 제도가 이제 앞으로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된다라는 거지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이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바뀐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현행법상의 퇴직금 제도는 법정 퇴직금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도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 회사가 이 퇴직금을 이제 외부 금융기관에 따로 떼어두는 것, 즉 회사의 돈과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을 사회 적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퇴직금 제도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건 회사가 퇴직금을 사내에서만 일단은 계산을 합니다. 우리 회사에 있는 근로자들 숫자를 계산해서 어느 정도의 퇴직금이 나가야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은 계산은 하되 사회에 그 외부에 일단은 적립하지 않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랬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이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정 퇴직금 제도는 아직까지는 사회에 적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장부상으로만 퇴직금이 얼마 지급돼야지라는 부분들만 체크가 되어져 있고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퇴직금이 쌓여 있는지 여부 등은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반면에 퇴직연금 제도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것은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만큼의 자금을 외부에 적립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외부라고 하는 것은 금융회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회사가 어려워지더라도 일단 퇴직연금은 밖에다가 일단 적립을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내 퇴직금이 회사와 상관없이 따로 보관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때는 퇴직금에 대한 부분들은 회사가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계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퇴직금 제도를 앞으로는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의 형태로 의무화하는 이러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고요. 과거에도 사실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도입을 무조건 의무화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100%로 다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렇게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 계속적으로 강화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함이다라는 점 참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퇴직금 제도는 사회 적립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가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면 나의 퇴직금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퇴직연금 제도는 일단 사회 적립이 의무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사가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이러한 여러분들의 퇴직금에 대한 수급이 보장되는 이러한 형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로 도입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금 제도로 도입되더라도 퇴직연금은 IRP 계좌로 지급받게 되고요. 그 IRP 계좌를 여러분들이 해지를 하게 되면 그때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단기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을 확대하겠다라는 방안인데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지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퇴직금 제도인데, 앞으로는 이제 3개월만 일해도 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이러한 방향으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도가 만약에 도입되면은 어떠한 파장들이 생길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단기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과거에는 12개월 이상의 근로를 했어야지 1년치에 대한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3개월만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제도로 변화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그동안은 이제 같은 일을 해도 가끔 이런 사업주들도 있었습니다. 1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11개월 동안만 딱 근로하게 하고 채직하게 하는 이러한 약간 좀 안 좋은 이러한 제도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이러한 제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불합리한 제도였고 그 다음에 근로자에게는 상당히 좀 불리한 구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고용 형태나 근속기간에 이러한 관계없이 이 노동에 대한 보상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 측면도 한편에는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반대급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사업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들에 있어서는 이 단기 고용을 기피하거나 비공식 채용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4대 보험을 적용해주지 않는 그러한 형태의 고용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반대급부로 따지게 되면 소규모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조금 부담스러운 제도가 되지 않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요, 정책의 취지에는 사실 공감은 할 수는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이 세부적인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일정 비중의 비용을 보존해 준다든지 아니면 퇴직금 계산 방식을 조금 간편화해서 이제 행정 부담을 조금 줄인다든지, 그리고 이러한 장치들과 함께 가야 될 실질적인 정책도 함께 마련돼야지 사실 양쪽의 이렇게 모든 니즈들을 다 충족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근로자 측면과 그 다음에 사업을 운용하는 이제 사업장에서도 같은 의견들을 들어보고서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근로자의 권익은 보호될 수는 있지만 사업자의 부담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다소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퇴직연금제도라고 하면요, DB형은 이제 확정급여형, DC형은 확정기여형, 그리고 IRP라고 해서 개인형 퇴직연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아마도 이름이 좀 이렇게 생소하지만 이렇게 들어본 적은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제도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차이점과 운용 방식을 하나씩 설명드리면요. 먼저 DB형은요, 확정급여예요. 근로자가 미래에 받을 퇴직금의 규모가 이미 정해진 것을 바로 확정급여형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회사가 퇴직연금을 직원 대신 운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퇴직할 때 받은 금액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건데,
자,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냐? 바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여러분들의 근속 연수를 곱해서 지급해 주는 게 바로 자, DB형 확정급여형 연금의 그 퇴직금의 규모입니다.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자, 직원이 받을 퇴직금에 대한 부분들은 누가 운용을 하냐면 회사가 대신 운용하고요. 여러분들은 정해진 급여에 대한 부분들만 수령하면 되기 때문에 DB형에 있어서의 운용 책임은 회사,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제도이다라는 점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과거의 법정 퇴직금 제도가 바로 DB형 퇴직연금이다. 이런 점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DC형입니다. 자, 확정 기여형인데 자, 뭐가 확정되어져 있냐면 회사에서 기여해야 될 기여금이 확정된 연금을 바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자, 회사가 일정 금액을 개인이 설정한 DC형 계좌에 자금을 입금해 줍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자금을 입금해 주냐면 자, 평균 급여의 12분의 1에 그러니까 전체 연봉의 12분의 1이면 대략적으로 한 달치 급여를 여러분들이 설정한 DC형 계좌 안에 입금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뭘 해야 된다? 퇴직금을 운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미래의 퇴직금을 어느 정도 받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운용 성과와 연동되어져 있고요. 운용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투자를 조금 더 잘 하게 되면 더 많은 미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자, 만약에 내가 투자 성과가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남들보다 적거나 혹여라도 손실이 발생된다라고 한다면 손실된 형태의 금액 자체가 여러분들의 퇴직급여로 확정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DC형 퇴직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운용 책임에 따른 여러 가지 리스크들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요. 미래의 퇴직금에 대한 규모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운용했는지에 따라서 달리 적용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IRP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이거는 퇴직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은 꼭 들어볼 그러한 상품인데요. 보통 이제 퇴직금을 어디에다 지급받게 되냐면 IRP 계좌로 지급을 받게 되는 그러한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금을 받을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리고 소득 활동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개인이 스스로 IRP 계좌를 가입하고 또 운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퇴직 이후에는 자, 이전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IRP 계좌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내가 경제활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IRP 계좌에 일정 금액을 납입할 수 있는데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연 납입 한도는 1,80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약 한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 이름 자체가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내가 추가로 개인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좌 상품이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형은 회사가 책임지고 운용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은 이 퇴직금이 확정되는 구조. 따라서 퇴직금의 확정은 여러분들의 퇴직 당시 3개월 평균 급여의 근속연수를 곱해서 지급하는 그러한 제도고요. 어떠한 분들이 선택했을 때 유리하냐면 계속적으로 임금 인상이 높은 이러한 분들이 DB형 퇴직연금을 선택했을 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DC형의 경우는 회사의 경우는 기여금이 일단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회사는 1년에 한 번씩 월급 정도를 입금해주는 회사도 있고요. 또 어떠한 회사는 또 매월 이렇게 적립을 해주는 회사들도 있는데 그거는 회사의 운용 체계에 따라서 좀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입금된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운용하면서 성과가 좋게 되면 미래에 지급받는 퇴직금 수준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형태의 퇴직연금 제도를 DC형 퇴직연금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IRP 계좌의 경우는요. 자, 개인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퇴직금을 입금받는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입금받고 여러분들이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발생되는 퇴직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30% 또는 40%까지 감면해주는 그런 추가적인 세제 혜택도 있고요. 그리고 납입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자금을 부담했다라고 한다면 연간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면서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과세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이연은 원래 세금을 우리가 이자 배당소득 발생되면 15.4% 세금 내야 되는데 이 계좌 안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요. 나중에 운용 이익을 인출했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5.5에서 3.3%로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저율과세되는 그러한 특징들이 가지고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는 DB형, DC형, IRP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나는 운용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DB형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직접적으로 내가 운용하면서 너무 많은 퇴직급여 수준을 높이고자 하시는 분들은 DC형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IRP는 이제 퇴직금을 지급받을 용도로도 활용하지만 여러분들이 개인 부담금을 납입해서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미래의 노후소득을 확보할 목적으로도 활용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어떠한 금융상품들을 선택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그냥 놔두면 알아서 굴러가는지, 그리고 수익률을 조금 올리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뭐 TDF와 관련된 여러 가지 펀드 상품들을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산 배분 이러한 전략들을 취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퇴직연금, 결국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지급받는 급여의 수준을 높이면서 더 많은 연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투자의 핵심은 바로 수익을 내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자산군을 혼합해서 운용하는 자산 배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자산, 일정 부분은 안전자산을 적절히 잘 믹스해서요, 장기적으로 운용하면서 일정 주기에 따라서 비중을 맞춰주는 그런 리밸런싱 과정을 장기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위험자산에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투입해야 되고 안전자산에는 어느 정도 금액을 투입해야 되는지, 그러한 비중에 대한 부분들 고민 충분히 있으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젊은 시기이고요, 주식시장이 좋지 않아서 어떠한 위험, 리스크 구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실 시간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젊은 시기에는 주식 비중을 다소 높게 책정해서 조금 공격적인 운용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은퇴가 가까워지게 되면요, 사실상 계속적으로 납입하면서 많은 금액을 쌓아왔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인출하는 시점에 시장이 안 좋아서 폭락이 발생된다라고 한다면 이미 많이 쌓아놓은 자금들의 손실폭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그때는 상대적으로 많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가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내가 인출하는 그 시점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리밸런싱, 비중을 계속적으로 바꿔주는 행위를 할 때마다 위험자산의 비중이 높았던 것을 점점 안전자산의 비중으로 옮기는 그러한 형태의 전략들로 여러분들이 장기간 운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위험을 가져가면서도 적정선에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직접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직접 투자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산 배분 전략을 자동으로 설계해주는 상품, 바로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하는 TDF 상품입니다. 자, 그러면 TDF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타겟 데이트 펀드, 보통 해당 상품들 보시면 숫자가 써 있습니다. 뭐 2040 혹은 뭐 2050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2040은 2040년 혹은 2045는 뭐 2045년, 여기서 말하는 숫자의 의미는 연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연도라는 건 바로 내가 퇴직할 연도를 일단은 설정을 하고요, 그 숫자와 가까운 TDF 상품들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러한 TDF 상품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자동으로 알아서 위험자산의 비중을 계속적으로 축소하면서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형태의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투자 비중에 대한 부분들도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직접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TDF 상품을 활용했었을 경우에는 알아서 자동 재분배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 TDF 상품 하나만으로도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산 배분을 하면서 알아서 운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대부분 권장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내가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자산 배분의 형태의 투자를 알아서 해주는 그러한 상품군을 한번 선택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TDF 상품을 한 번쯤은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정기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점검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포트폴리오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여러 가지 자산군들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종목들의 총합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너무 젊었을 때 또 수익률이 낮은 이러한 예금 중심의 투자들은요, 사실상 물가 상승률을 이기는데 좀 제한적이에요. 자, 그리고 연금 상품의 특성상 사실 최소한 10년, 20년, 그리고 30년 이상 장기간 운용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험과 그 다음에 이익 구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이러한 구조를 가져간다라는 좀 믿음도 하나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익률이 너무 낮은 예금 중심의 투자는 조금 벗어나서요, 일정 부분은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위험 수준 안에서는 반드시 조금 공격적인 운용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IRP 계좌나 연금 계좌 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운용하면서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도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들 뭐 소득 수준에 다르겠지만 뭐 13.2% 또는 16.5%의 적지 않은 세액공제, 즉 연말정산할 때 환급액을 발생시키면서 장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운용하면서 낮은 세율로 연금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수익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금을 줄이는 목적의 절세 계좌라도 많이들 활용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려면 일단 무턱대고 너무 많은 자금을 안전자산, 예금에다가 두지는 마시고요. 적정선에서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그 다음에 안전자산을 혼합한 형태에서 자산배분 형태로 운영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자산배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인출 시점이나 혹은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 때마다는 조금 보수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험자산의 비중은 낮추고 장기적으로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면서 인출 시점에는 또 다른 비중으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서 실질적인 운용을 잘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요. 일단은 뭐 대부분 뭐 기업들이나 중견기업 이상은 대부분 퇴직연금제도가 가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가입률 자체가 너무 낮고요. 두 번째로는 가입은 했는데 사실상 거의 방치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DB형 퇴직연금제도와 DC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 내가 운용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내는 게 유리하다라는 판단하에 DC형으로 전환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운용했던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실상 예금 상품으로 가입하거나 아예 운용을 하지 않고 방치해 놓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퇴직금이 정말 근로자의 노후 준비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참고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인 401k 제도를 조금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인 401k, 우리나라도 사실 이렇게 자동으로 가입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제도들이 도입되면 정말 좋은데, 미국은 일단 많은 기업들이 직원이 입사하면 퇴직연금에 자동으로 가입을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별도로 원치 않을 때만 한해서 이제 자금을 뺄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해두었고요. 이러한 방식은 실질적으로 일단 퇴직연금 가입률을 크게 높였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연금 수령액에도 큰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의 매칭 납입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미국의 401k 제도에서는 직원이 일정 금액을 납입하게 되면요, 회사가 좀 보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일정 비중에 추가적으로 납입해주는 구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원이 약 한 5% 정도의 퇴직연금에 자금을 넣게 되면 회사가 추가적으로 3%까지 추가 납입을 해주는 이러한 방식이 기업의 매칭 납입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제도가 계속적으로 활성화되면 근로자는 더 많은 금액을 뭐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연금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는 복지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얻으면서 그 다음에 우수한 그러한 근로자들의 인재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제도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세제 혜택에 대한 실질화입니다. 한국도 사실 뭐 퇴직연금과 IRP에 세액공제를 주고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많은 근로자들이 그 내용을 지적으로 이해하거나 체감하는 데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연금 채널을 운용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의 질문 사항들을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도 IRP 계좌가 무엇인지, 연금저축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사실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요. 그리고 세금 문제와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사실상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세제 혜택에 대한 구조들을 조금 더 단순화시키고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조금 개선해야 되고요. 그리고 연말정산할 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이러한 세제 혜택을 줄 때는 자동 계산되거나 이렇게 시스템을 조금 고도화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퇴직연금 수익률을 좀 공시화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들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들이 조금 필요한데요. 미국의 경우는 이 퇴직연금 운용사들의 성과를요, 투명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용 성과가 너무 낮거나 또 수수료가 과도하게 이렇게 지불되는 그러한 사업자들은 퇴출될 수 있는 구조를 또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경쟁 구도가 계속적으로 생기게 되면 운용기관의 책임감, 그리고 당연히 기관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이 퇴직연금 제도가 결국에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줄이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자동 가입 제도를 좀 도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업도 근로자가 일정 부분 납입하게 되면 어느 정도 퇴직금을 조금 보존해주는 그러한 기업의 매칭 납입 제도가 좀 확대된다든지, 그리고 아직까지도 세제 혜택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보통 10년 단위로 조금씩 세제 혜택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을 조금 더 늘려주는 세제 혜택의 실질화, 그리고 성과 기반의 운용사를 직접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운용 성과가 좋지 않거나 수수료만 많이 수취하는 그러한 금융기관들은 좀 퇴출돼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의 요소들을 반드시 보완했었을 때 우리가 퇴직연금 제도가 실질적인 근로자의 노후 준비에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에 일단 많은 내용들, 영상들 많이 올라와져 있는데요. 사실 유튜브 영상의 유일한 단점은 정리가 잘 되지 않는답니다. 따라서 많은 내용들 정리하는데 좀 상당 부분 좀 어려운 부분들도 좀 존재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절세계좌 활용하는 방법들, 운용 전략,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제가 현재 2권의 책을 이렇게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은 김봉곤의 월 300만 원 평생연금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 책을 한번 살펴보시거나, 자, 두 번째로는 만 55세 전 연금을 키워라. 이 책에는 실질적으로 연금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사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권의 책들을 적절히 잘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둥둥 떠다녔던 여러 가지 연금 지식과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책과 관련된 구매 관련돼서는 댓글창에다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는 하고 있는데 내가 제대로 된 은퇴를 도대체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것 같아서요. 저희 회사와 그 다음에 특별히 떠먹여주는 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연금 점검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연금 이대로 괜찮을지 혹시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댓글에 신청 링크 남겨드렸으니까요.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비용 없이 일단 진행되고 있고 선착순 50분에게만 현재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금과 관련된 절세 관련된 여러 가지 금융 정보들 제 유튜브 채널 김봉곤의 연금 수업 채널에서도 지속적으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채널도 한번 방문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연금과 관련된 준비들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하면서 도움 드릴 수 있는 많은 영상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